4장 75장이죠. 네. 75.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그 한글로. 내가 이게 한글 내건 번역된 게 없어서. 누가 좀 읽어주시죠. 안 보여서.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죽음을 겁내지 않는데 어찌 죽음으로써 두려워하게 하려 하는가. 만약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해두고 자신은 못된 짓을 하려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잡아서 죽일 것이니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죽음을 맡은 이는 따로 있는 것인데 누가 나서서 그를 대신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일러 도목수를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것이라고 한다. 목수 대신 나무 깎는다고 나서는 사람치고 그 손을 다치지 않은 이가 드문 법이다. 네. 요 74장은 이제 그 통치자들에게 보통 위에 정치하는 요 정치서인데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권해주는 말인데요. 요게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제가 그랬죠. 가정으로 끌어들이면 가정을 다스리는 거, 사회, 지자체 이런 데도 다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다스리는데도 백성이라고 이런 데 나오면 내 안에 수많은 백성들 있잖아요. 감정, 기분, 뭐 우울 이런 것들이 다 백성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대입을 해보면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한 계절씩 보죠. 민불외사 내하이 사구지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는 걸 겁내지 않는데 그 말입니다. 백성이 죽음을 겁내지 않는데 왜 죽음을 갖고 백성을 겁을 주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 이판사판이다, 죽기 살기다라는 마음이 들게, 예를 들어 악정이 계속되거나 통치를 잘못한 백성이 살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죽는 게 낫다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죽음을 가지고, 어째서 죽음을 갖고 백성을 겁을 주냐, 이 얘기입니다. 첫 기절이. 자, 그 다음 기절을 봅시다. 약 3인 상외사. 만약에 백성들을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끔, 그죠?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겁내게끔, 죽음으로 협박을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백성들로 하여금 늘 죽음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겁내게 하고 해놓고, 이 위 기자, 여기서 기할 기자, 위 기자, 그 말은 뭐냐, 궤도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딴 식으로 궤도를 벗어난 자는 집 득이 살지, 내가 그를 잡아 죽일 것이다. 여기서 나는 노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중국 글을 읽을 때는 나를 지칭할 때 아가 있고요, 아는 여기 있는 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가 있어요. 오는 나라는 1인칭을 써서 전체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일본이 중국을 침공을 해서 이제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을 먹어 들어갈 때, 중국의 애국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국민들을 계몽을 합니다. 이민족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고 항의를 해야 된다고 국민들은 겁을 내니까 이제 계몽운동을 해요. 그때 장학량이가 참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장학량이가 17살이었어요. 그때 만주를 갈 일이 있어서 만주를 갔는데, 마침 거기서 어떤 사람이
대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하면서 내가 있는 한 중국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내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요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연설이 끝나고 나서 장학량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있는 한 중국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강연을 했던 선생을 장학량이가 연단에서 내려온 뒤에 만나요. 당신이 누군데 뭔데 내가 있으면은 중국이 안 망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어째서 당신 하나가 중국을 안 망하게 한다는 말이냐? 라고 물어요. 그때 이 사람 생겨 오라는 말을 아가 아니고 오로 얘기를 했거든. 장학량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선생이 내가 바로 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민 각자가 내가 있으면 일본이 우리를 먹을 수 없다. 그죠? 네. 그 선생이 장학량이가 당신이 뭔데 당신 혼자 중국을 안 망하게 한단 말이냐 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장학량이가 너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 사람을 자기 참모로 자기가 군벌이를 할 때 끝까지 자기 스승으로 군사로 모셔요. 거기서 보면 나라는 게 누구냐 여기서 내가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그 죽음을 갖고 백성을 협박하면서 그런 궤도를 벗어난 자가 있다면 내가 여러분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는 밀란이 일어나서 백성이 일어나서라도 그런 놈을 없애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시대는 무조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이런 거 같지만 그건 우리나라 이야기고 중국에서는 요 춘추 시대에 이미 폭군 방벌론이 제기되거든요. 폭군은 군주가 아니라 임금이 임금다워야 임금이지 임금답지 못한 임금은 필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위 양공이 그 맹자한테 묻죠. 맹자한테 무왕이 거를 살해했는데 그것이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 게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맹자가 무왕이 살해한 주는 임금이 아니라 필부였다. 그러니까 임금을 시해한 게 아니고 필부를 살해한 것이다. 시라고 하지 마라. 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맹자 때 해요. 그러면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언제든지 백성이 임금을 죽일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라는 폭군 방벌론이 최초로 제기가 된 게 춘추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 동양사를 공부할 때 동양은 미개하고 무슨 뭐 지배적이고 종속적이고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유교 사상 그 다음에 도교 사상은 군주가 잘못했을 때는 군주를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때 아버지인 것이지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냐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정명론입니다. 공자가 내세운 이름과 실질이 같아야 실질이 같아야지 이름만 대통령이고 대통령답지 못하다면 그건 대통령이 아닌 거죠. 백성이 그 사람 탄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미 춘추시대 때 나와서 이 얘기가 내가 그런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건 노자였고 의연감탱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노인네가 노자가. 이 얘기 노자가 얘기한 오는 바로 나라는 존재들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 대목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겠는가? 숙감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한테 죽음을 가지고 백성을 떨게 만들어 놓고 그런 상도를 궤도를 벗어난 짓을 하는 자는 백성들이 반드시 이것도 득자는
반드시라는 뜻이거든요. 요 특이 어들특자인데, 어들특자가 동사로 쓰이면 얻다. 얻다라는 말이고, 동사 앞에 조동사, 조사로 쓰이면, 조사로 쓰면 필이란 뜻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는 그건 반드시 잡아 죽인다. 그건 누가? 내가, 나라는 백성들이 반드시. 그런데 감히 누가 백성들을 죽음을 가지고 장난에 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상, 유사, 살자, 살. 이 유사라는 말은 이것도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노자 읽을 때. 유사. 유사는 담당자란 뜻입니다. 담당자. 그러니까 살자, 살. 죽여야 할 자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사형 선고된 자를 죽이는 것은 담당자가 있다. 유사. 유사는 담당자가 죽인다. 그건 뭐냐? 우리가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내리면 집행을 누가 하죠? 교도관들이 하잖아요. 그와 같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을 목숨을 가하고 위협하지 마라. 왕이라고 해서 백성을 위협하지. 이게 춘추 전국시대에 노자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왕이 백성들 목숨을 갖고 장난질을 하지 마라. 백성의 잘못한 사람을 죽이는 거는 정해진 관직이 있다. 유사가 있다. 관직이 있다. 관직이다. 그런데 이 관직에서 집행하는 거를 왕이 뺏어서 왕이 자기가 관직 집행관 대신 사람을 죽이겠다는 얘기냐.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당신 그러면 안 돼? 마치 자기가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에요.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우리를 처벌할 어떠한 권리도 없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부가 우리를 처벌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잘못이 있냐? 또 죄를 졌냐 안 졌냐를 판단하는 건 사법기관이라. 사법. 정부로는 그걸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 고유. 정부가 대신하는 건 뭐야? 목수가 아닌 사람의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 깎겠다는 거나 같다. 그런 경우 반드시 손을 다치게 된다. 목수는. 그게 오늘 얘기예요. 통치자들이 굉장히 눈여겨드려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장이 됐을 때, 밑에 직원들을 건드릴 때, 이럴 때 염두에 둬야 될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잖아요. 노자가 이제 제대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해석이, 내가 늘 얘기지만, 해석이 이제 구문에서 조사나, 그 다음에 어기조사, 해석을 안 해야 될 어기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와 동사 구분이 안 되면, 아무리 한문을 많이 알아도, 노자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책들이 애매하게 자꾸 번역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백성들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판사판인데, 어찌 죽음을 가지고, 왜 죽음을 갖고 백성을 떨게 만들려고 하냐, 겁을 주느냐. 예, 여기서 구가 오면 두려움의 구. 두렵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지, 겁을 준다라는 건 모르거든요, 우리말에. 근데 두려워한다는 자동사고, 타동사적인 용법이면 겁을 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구애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동사로 쓰이느냐, 그죠? 자동사로 쓰였느냐, 타동사로 쓰였느냐만 잘 구분하면, 사람을 목숨을 갖고 겁을 준다. 금방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러면 뜻이 명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까 유사라는 것도 관직, 담당 관직이 있는데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관청이잖아요. 관청. 유사하면 관청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를 애매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옛날 우리도 관청이 있죠. 비변사. 변방을 지키는 관청이죠. 비변사는. 그죠? 변방을 지키는 비변사 이렇게 쓰죠. 관청 이름이라고요. 사라는 거. 그러니까 살인자를 죽이는, 사람을 죽인 자, 죽여야 할 자, 살해해야 돼. 죽여야 할 자를 죽이는 관청이 있는데 어찌 함부로 백성의 죽음을 갖고 목숨을 갖고 백성을 겁을 주려 하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이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럼 자꾸 한두 번 이제 그게 반복된다면 백성이 들고 일어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는데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크게 어려운 게 없이 이 대목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임금이 백성 목숨을 놓고 죽이겠다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월권인 거죠. 월권이고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백성을 죽이고 살리는 건 그 담당 관청에서 하는 일이지 임금이 하는 일이 아니다. 얼마나 민주적이고 현대 사회에도 딱 제가 늘 얘기지만 동양고전을 잘 읽으면 너너든 맹자든 이 도덕경이든 동양고전은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진보적인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들을 우리는 고리타분한 과거다. 그리고 굉장히 옛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거다. 근데 유교 사상이 얼마나 여러분들 보면 그렇습니까? 임금이 임금이에요. 군군 신신.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부 자자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그게 공자의 정명론의 핵심이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그렇다면 부창부수 남편이 선도하면 여자는 따른다. 요 조건이죠. 그건 뭐냐? 부부거든. 남편이 남편다울 때 아내도 아내다울 수 있다. 남편이 남편답지 않다면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반어가 항상 들어있는 게 유교 경전을 읽을 때 조심해요. 그러니까 부부인데 부부하며 부창부수한다 그랬거든요.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울 때 부창부수. 남편이 선도하고 여성은 따른다.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면 부창부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유교 사상의 핵심이에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아까 군주 방골론으로 유교에서는 군주를 척결하는 굉장히 무서운 그 사상을 포지하고 있거든요. 예, 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항상 고전은 보수적이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인류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과거 2000년 동안 인간의 위대한 길잡이가 됐는데 예수님 말씀이 이후 2000년, 3000년이 가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의 말씀, 그죠? 우리가 세계 4대 성인이라 일컫는 분들, 성인이라는 건 뭐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진정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소크라테스, 이런 노자 이런 4대 성인들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분들의 말씀은 1000년이 지나도 항상 향기롭고 언제나 진리다. 여기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러죠. 절대 그렇지 않다.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영원한 진보 사상이 그런 거다. 예수님의 평등 박애 사상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자의 정명론이 어디로 가겠어요? 노자의 무의자연이 어디로 가겠어요? 1000년이 지나도 최고의 진보요 가장 앞선 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게 이제 74장이고요 7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것도 좀 읽어 주십시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위에서 세를 많이 거두기 때문이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위에서 일을 벌이기 때문이며 백성이 함부로 죽게 되는 것은 위에서 너무 잘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삶 때문에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삶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보다 낫다. 참, 이 한글은 한글인데 들으면 어렵습니다. 자, 민지기,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이 기상, 위의 사람이 그 앞에 써있잖아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때문이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윗사람이 위에서 식세지투어 다 식세지다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그 선진국 그 전에 한 70년대 보면 조세 저항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그때 워낙에 정부가 혼났고 백성들의 저항이 컸기 때문에 세금을 함부로 올리질 않습니다. 정말 민의를 모아가면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세금 올렸다가는 그 정부 결단나요. 다음 정권 어림도 없습니다. 세금만큼은 의회에서 우물쭈물 해갖고 세금 올린다?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럽이나 또 그 미국 같은데 선진국들의 그 조세 정책을 보면 상상이 안 가요. 우리처럼 국회에서 의원들 몇십 쪼물딱쪼물락 그래갖고 세금 올려.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금은 백성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분의 40을 걷어간다면 내가 100만원 버는데 4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요. 그러면 내 실질 가용 그 재산은 60밖에 벌이가 안 되는 격입니다. 백성 삶이 직결돼요.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20%를 가져간다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80만 원이에요. 그래야 소비가 진작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국가가 세금이 그걸 갖고 또 논아준 다음에 세금이 자꾸 많아지면 내 가용소득이 적어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니까요. 그럼 돈이 안 돌아요. 그게 경제가 우리가 공산주에는 세금 없어요. 공산주에는 세금 없습니다. 왜? 모든 재산을 다 국유화해서 국가에서 하고 코로지에서 집단농장에서 함께 일해갖고 거기서 다 갖다 놓고 똑같이 논아줬거든요. 그렇잖아요. 백성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고 정부의 종이 돼버렸는지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세금이 많아질수록 국민은 국가의 종이 된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모든 성인들 말씀이나 현인들 말씀이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에서 80년 초까지 조세 저항운동이 얼마나 극심하게 했는지 우리는 그 돌아도 안 봐요. 그랬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어떤 세금을 만들려면 공청회부터 토론회 지방까지 어마어마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개정을 해요. 세법 개정을. 왜? 백성들 주머니 터는 작업이기 때문에 백성의 동의가 없는 세금은 절대 국가가 징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국회에서 몇 사람 앉아서 또닥또닥또닥 세금. 이게 나라가 잘못돼도 그런 게 굉장히 잘못. 아무리 그 돈을 잘 쓴다 해도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걷어들인다. 왼손으로 걷어들이고 오른손으로 논아. 이게 오른손으로 베풀고 왼손으로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함부로 정부에서 선심정책 그리고 논아줄게 공평하게 해줄게 뭐할게 하고 선심 쓰는 건 오른손이에요. 왼손은 뭐하죠? 요 세원이 있어야죠. 착취해요. 요게 사람들은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고대로부터 정치학에서 가장 근본입니다.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었어요. 그리고 제 직장도 계속 가장 권부 핵심에서 직장생활 20년을 했고 후에 일부 이제 정치권 한 분도 그게 싫어서 저에게 내놨습니다만 정치 현상을 가장 지근거리서 볼 수 있었어요. 항상 편의주의입니다.
세금은 한번 창설되면 다시는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 자동차를 봅시다. 자동차 한 대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1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수입하면 관세가 몇 프로 붙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240%가 붙어요. 세금이 240만 원이 나간다. 그 중에 교육세가 80%가 교육세가 붙었어요. 근데 교육세는 언제 했냐? 교육세는 국민교육원장 이후에 한시법 10년 한시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원이 특별재원이 필요하니까 10년 한시로 교육세를 걷는다 하고 창설됐던 게 지금 70년대 말에 했던 게 지금 사라지지 않고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죠? 절대 안 사라집니다. 세금은 한번 만들면 어떤 통치자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 예를 들어 뭐 다른 당에서 잡으면 세금 폐지할 것 같죠? 웃겨요. 왜? 이 그냥 돈 거머 들어오는데 백성들한테 절절절로 들어오는데 왜 그걸 누가 폐지하려고? 자기가 통치할 때는 곳간이 그득해야 되는데 누가 폐지하려고? 악법이다 뭐다 막 해도 자기가 딱 되면 그래요. 우리가 이래요. 법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가 보십시오. 공수처법 만들었다. 그러면 다음 한 놈이 폐지할 것 같죠? 그걸 왜 폐지합니까? 정적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강화하면 하지. 중앙정보부 폐지하자는 논란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70년대부터예요. 그죠? 폐지하겠다고 그 피해를 입어서 자기 목숨까지 그 김대중 선생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해서 목숨까지 그렇게 했던 분이 대통령 됐는데도 중전 폐지했습니까? 그 쓰기 좋은 칼을 누가 놔요? 누가 놓냐고. 이게 법입니다. 법은 함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 몇 명이 고치는 이런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감시를 잘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그 위에서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이다. 옛날은 이제 지금하고 다른데 옛날 왕들이 이제 식세를 많이 걷었다 그런 건데 지금 똑같아요. 옛날 지금이나 세금은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백성이 굶주린다. 왜냐? 우리의 가용소득의 40% 30%가 세금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실제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줄기 때문에 가계가 오되고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지면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함부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올릴수록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죠? 경제 죽습니다. 100% 경제는 까랑게 돼 있어요. 세금이 많아져. 왜? 내 가용 소비가 가용 자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 보면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고 외교관 생활할 때 중국 근무지가 있고 미국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근무를 해봤어요. 각 나라들에서. 근데 공산주의 중국을 가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봉급을 내가 그때 80년대에 갔는데 국장급이 중앙부서 중앙관청의 국장이에요. 중앙정부의 국장들. 국장급 봉급이 600원이더라고요. 그때 우리하고 1대 20이었어요. 120. 그러면 600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원 정도 봉급이에요. 그걸 받고 중앙정부 국장인 거야. 그때 당시 외교부장 정기치미가 외교부장인데 외교부 장관 중국 부장 월급이 1200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5만원 돈이에요. 그때 내 봉급이 400이었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12만원 대 400 차이야.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살지? 이분들은 그때는 공산주의 때니까 집도 정부에서 줘요. 그죠? 그 다음에 병원비도 무료예요. 다 국가에서 의무로 해줘. 그러니까 병원 환경은 엉망입니다. 무료 치료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근무 5년, 근속 5년이 되면 버스비가 무료예요. 근속 10년이 되면 기차 무료예요. 근속 15년이 되면 비행기도 무료로 타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건 순수하게 내 개인 용돈만 쓰면 되는 거예요. 전액이 세금 1원도 없어. 전액이 내가 소비할 때는 가용재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집도 사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니까 우리는 그것도 세금 내고 요거 띄고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고 나면 그때 당시 400에서 한 300 정도 손에 쥐는데 그걸로 내 집도 사야 되고 교통비를 항상 허덕이죠. 세금이 없는 나라는 거기 고스란히 소비 맘 놓고 쓸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이제 그 자본시장이 열리고 이제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반은 사회주의 정책, 반은 사유재산 제도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뭐냐? 이제 사유재산 제도를 가지고 된 큰 기업을 한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세금을 중세를 받습니다. 중과세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의 소득세를 안 걷어요. 1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얼마나 그 못 산다는데 쇼핑할 때 온 매장 다 털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소득권 받은 봉급 그대로가 100% 내가 쓸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머니가 우리보다 넘치더라는 거죠. 중국 경제가 확 일어난 건 그 소비력이었어요. 개인의 주머니를 털지 않는다는 게 중국 정책이었다고요. 세금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국회에서 쪼물딱쪼물딱 법안 만드는 요거 뜯어고치지 않으면 나라 꼬라져. 갈수록 힘들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있는 자들이에요. 실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예요. 그러고 그 임기 딱 끝나면 단 거 빼먹고 아무 책임 없이 물러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어지는 건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요 문제가 바로 그 백성이 굶주리고 힘든 거는 이제 요건 단편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금이 많기 때문에 백성이 굶주린다. 이제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시대가 아니고 세금이 오로지 그냥 알곡으로 걷어가던 시대니까 과세가 많아지면 그 정전법에 의하면 10분의 1 세금이었죠. 옛날에 우리가 그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10% 그 소득이었죠. 그런데도 이제 요게 확정이 계속되면 20%까지 올라가서 20% 올라가면 밀란의 원인이 됐거든요. 이제 그때는 그걸로 백성들이 오로지 농업소득이 다일 때니까 백성이 굶주리는 세금 때문에 굶주린다 하는 건 이제 시대 상황이고요. 그러나 요건 현대에도 상당히 정책한 사람들이나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백성의 주머니에 가용소득이 많게끔 만들어주는 게 소비가 촉진된다. 주머니를 털어내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그 세법의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민지 난치, 백성을 다스리는 게 어려운 것은, 백성을 관리하는 게 어려운 것은 이 기상지 유의, 윗사람들이 자꾸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가 좋다. 그런데 관료주의는 팽창되게 돼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 부서를, 내가 거느리고 있는 부서가 직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관료라는 게. 그게 이제 관료주의거든. 그러고 예산도 한 푼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부서를 확장하는 일을 해요. 제가 국장 자리에 앉아보니까 우리 국시를 좀 키우고 싶어. 권한이 커지거든요. 우리가 다 백성 신분일 때는 다 알아. 작은 정부가 좋고 기구가 작을수록 전략되고 예산도 전략돼.
공무원 숫자요 엄청 줄여도 관계없거든요. 근데 자꾸 늘려요. 왜? 편하거든. 부하가 많으면 내 권한이 커지거든. 주물럭거리는 예산이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직원 한 명 늘면은 그 사람 월급 외에 그 사람 활동비 그 사람 하는 모든 행정 어마어마한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10명만 들어봐 대부서요. 돈이 한 달에 그 10명에서 오는 돈이 약 5천 정도가 늘어요. 그 부서에 쓸 수 있는. 그러니 어느 바보가 내 부서가 줄어들기를 바라냐고요. 그런 건 자꾸 팽창돼요. 그런데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통령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인간이 똑같아요. 대통령 자리 딱 앉으면 자꾸 부서를 만들어내요. 필요 없는 부서를 만들어요. 위원회다 뭐다 무슨 뭐 비서실 계속 확장시켜요. 그래서 정부가 커지는 거예요. 공무원 수에서 우리가 보면 컴퓨터 한 대가 사람 10명 몫을 한다. 이거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가 보급됐으면 10명이 하니까 옛날 공직 숫자에서 10분의 1이 공무원이 줄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죠? 컴퓨터 한 대가 10명이 일을 하는데 공무원 수는 옛날보다 5배가 늘고 있잖아요. 그 인건비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서 우리 주머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위에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꾸. 그래서 백성들이 짜증을 내고 이제 주머니 비기 시작하면요 저항이 엄청 커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더 가다가 경제는 나빠지고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갈수록 경제는 깔아앉고 그리고 우리 생활이 핍박해질 겁니다. 핍박해지고 힘들어지면 정부도 배급 덜 주면 화내죠 이제.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얻어먹고 산 백성이 되었냐는 거예요. 좀 더 주십시오. 가게를 한 분들이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는 우리가 그런 거지 근성이 언제 생겼냐는 거. 그죠? 점점 우리가 거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주머니마저 덮이고 경제가 하면 국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정부도 힘들어지고 굉장히 힘든 대상 올 겁니다. 그게 백성이 다스리기 어려운 건 윗사람들이 자꾸 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유위라는 건 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다. 시난치 그랬습니다. 민지 경사,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자, 그 다음 지역인데 이기 구생지후 요 부분 여러분들 그 이기상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으면 이기상 그죠? 그 다음에 구생지후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으면 상자 X를 쳐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으면 판본에 따라 사항이 들어있기도 있고 안 들어있기도 한데 사항이 들어있는 건 노자료가 아니에요. 노자 그 어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자의 사상하고 어긋나 버려요.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거, 그죠? 잘 자살하고 요즘 자살률이 높아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살하고 자기 목숨을 잘 버리는 거, 그죠? 그거는 이기 구생지후 그 삶을 구하는 것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요건 뭐냐, 이는 무엇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이는 그 삶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삶을 가지고 구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자, 도박꾼들을 보면은 살림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베팅을 해요. 그죠? 요 말은 자기 삶을 가지고 도박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이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는 지 삶을 갖고 도박을 하기 때문이다. 요즘 무지무지하게 많죠. 자기 인생을 걸잖아요. 출세를 위해서 도박하잖아요. 돈 더 벌려고 자기 인생을 다 걸어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살기 위해서 버는데 내 삶을 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고 내 삶을 가지고 내 삶 전체를 내던져놓고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게 뒤집어 보면 삶을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태가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내 삶 다 투자하고라도 그건 뭐죠? 내 삶을 걸어놓고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라도 돈을 100억은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100억을 위해서 내 삶을 던져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얼마나 내 삶을 가볍게 여겼냐라는 겁니다. 지금 노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는 그 삶을 구하기 위해서 삶을 가지고 요 후는 두텁게 한다라는 건데 우리는 도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런 경우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알 거예요. 얼마나 젊은이들도 자기 인생을 전체를 걸어보려고 이제 집 한 채 가지려고 목숨을 걸어보고 그럼 안 되면 자살해. 연예인들이 인기를 위해서 자기 삶까지 다 도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인기가 올랐어. 그런데 어느 날 떨어지니까 못 견디고 죽어요. 왜? 내 삶이 도박거리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 노자가 그걸 얘기를. 그게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을, 이 진지하게 살아야 될 삶을 갖고 내 삶 전체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인생을 살겠어. 내 삶 전체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권력 갖겠어. 내 삶 전체를 투자해서라도 내가 개천에 미꾸라지는 면해야 되겠어. 이렇게 자기 삶을 가지고 도박을 하네요. 언제부터 이런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벌어야 돈이 나한테 봉사해야 되는데 내 삶이 돈에 봉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 어디에 있냐? 사회풍조잖아요. 그런 사회풍조를 누가 만들어내냐는 겁니다. 노자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그런 사회풍조를 힘없는 백성이 그런 사회풍조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사회풍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엘리트들이잖아요. 사회 지도층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 노자가 던진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삶이 그렇게 내 소중한 삶을 전체를 놓고 도박판을 벌리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아까 윗사람이 자기 삶을 잘 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건 앞부분 때문에 이제 그 상이 잘못 껴든 거고요. 원래는 그 판본마다 상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자신의 삶을 가지고 삶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에 삶을 가지고 도박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럼 이 부분도 노자가 굉장히 쉽게 해석되죠. 그 다음 기절이 이제 건어물 뒷받침해요. 자, 부, 유. 부는 여기서 그냥 그 말 고르기, 숨 고르는 단어예요. 이거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 위, 무위생위자. 그랬습니다. 삶을 가지고, 그 말, 이생. 삶을 가지고 도박을 하지 않는다. 그 말, 삶을 가지고 도박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더 잘 살려고 삶을 겁나게 삶이란 건 어마어마하게 그 아름답고 좋고 부자여고 한다.
이런 과중한 거죠. 과중하게 삶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과중하게 삶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삶을 소중히 여기는 자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보다 낫다. 끝말에 이겁니다. 그 말은 아까 얘기한 삶을 가지고 도박하지 않는 사람이 삶이 소중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소중하니까 이 삶을 위해서 도박이라도 해야 한다는 사람보다 훨씬 현명하고 지혜롭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부무이생위자, 그래서 뭐냐, 이생 삶을 가지고, 위자 별짓 무슨 일이든 하는 자, 그 말이야.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 하는 자인데 앞에 무, 이게 안 하는 자죠.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지 않는 자. 삶을 가지고 도박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냥 살려고 한 사람이야. 그냥 살려고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삶이 겁나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보다 훨씬 현명하다. 우리한테, 우리 풍조를, 요거는 뭐냐, 앞부분은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거는 사회의 그런 풍조를 만들어낸, 자기 삶을 가지고 도박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가볍게 여기는 거다. 그런데 그런 풍조는 누가 만들었느냐? 아까 앞에 이제 그 기상이 세금을 걷고 기상이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삶을 도박판에 던지는 일을 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 삶을 다 그렇고 인기를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그래갖고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 많잖아요. 또 자, 웃사람이 지시하니까 웃사람한테 잘 보여서 더 출세하려고, 그죠? 대장동 사건 벌써 2명이나 자기 삶 가볍게 던져버립니다. 그죠? 자살이 종교에서는 죄악입니다. 근데 왜 죄악인가? 이 세상에 우리 생명을 내줄 때 죽으라고 그냥 그렇게 중간에 그냥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려, 자기 목숨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죠. 어떻게 내 목숨이 내 겁니까? 여러분들 목숨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내가 있음으로써 저 나무도 저 풀도 가꿀 수 있고, 그죠? 이웃과 나눔도 할 수 있고, 내 생명은 나 혼자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기는 중도 생명, 중도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 사회의 소유고, 이 자연의 소유고, 이 대지의 소유예요. 어찌 그거를 함부로 방기하고 자살합니다. 어떻게 그런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다 아는 거거든요.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생명을 갖고 인기를 위해서 그 생명을 거기다 다 바치고, 권력을 위해서 그 생명을 거기다 다 바치고, 생명을 걸고 애를 쓰고 목숨을 걸고 뛴다는 거죠. 그런 풍조는 누가 만들었는 거예요? 힘없는 우리 백성이 그런 풍조를, 사회풍 기풍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런 세상이 좋은 거라고, 정말이지 정치는 철학이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게 그렇습니다. 정치가 철학이 없으면 힘든 건 백성입니다. 정치인이 철학이 없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철학을 가진 정치인이 정치를 하게 하려면 백성이 철학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인문학을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좀 더 서로가 따뜻한 세상, 이 생명을 소중하게, 아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생명 아닙니까? 가난도 경험하고 부도 경험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도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렇게도 경험해보면서, 그죠? 다양한 삶을 입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소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부자로서 평범하고 평탄하게 한 가지 일만 하다 가는, 편안하게 한 가지 일만 하다 가는 것보다는
인생 80 똑같은 80이 산다면, 똑같은 80년 산다면 남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하나라도 더 많은 거를 느껴보고 가는 인생이 훨씬 다양하고 입체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편하기만을 추구하고, 그죠? 남이 우러러보기만을 추구하고, 아니 남한테 깔보는 인생은 언제 맛보게 해요? 남한테 깔보고 짓밟혀도 보고, 그 하나 또한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저런 삶 나한테 주어진 걸 항상 그때 받아들이면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체험하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면서 나를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양한 삶을 우리는 버리려고 온 거죠. 그건 왜냐? 무조건 부자 돼야 돼. 경쟁에 이겨야 돼. 권력을 잡아야 돼. 보기 좋아야 돼. 남이 우러러봐야 돼. 이런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풍조만 쫓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매몰돼서 내 삶을 돌아볼 기회도 한 번도 나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내 삶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다 놓쳐보고 이제는 겉껍질이니 사회 풍조만 맹목적으로 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래서 누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다. 그러니까 금수저는 죽일 놈이고 금수저는 금수저로 살고 나도 노력해서 금수저가 되는 날이 있으면 내 후손은 금수저 또 후손으로 살고 그러다 망하고 이게 인간 사회 아닌가요? 그러면 흙수저라 해서 뭐 어떠냐는 거죠. 그죠? 아무 상관없잖아요. 흙수저도 수저거든. 그러면은 흙수저가 됐든 금수저가 됐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와 같이 초연한 마음, 담담한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잘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변해갈 때 이제 엘리트들도 철학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좋으니까 누가 좋다고 하니까 매몰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고 있고 사회를 끌고 간다. 예, 여러분들이 철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는 다 아는데 저들만 몰라요. 우리는 이 도리를 다 아는데 저들은 몰라요. 그건 왜 그러냐? 방관자청, 방관자는 맑은데 당국자 미, 당국자는 혼미하다. 곁에서 방관자로도 곁에서 보는 국민은 사리가 분명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라고 맑게 볼 수 있는데 당국자가 되면 언제나 미혹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거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자신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공직에 그렇게 있을 때 고위직으로 갈수록 내 부서를 확장시키는데 혈안이 되더라.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세상을 보는 이 시각, 그 다음에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지금, 아마 지금 공직을 한다면 줄일 것 같아요. 이제는. 왜? 그때는 내 목숨,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내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내 부서를 늘리는 거는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죽이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서를 줄이고 정부를 줄이고 세금을 줄이고 그죠? 모든 걸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지금 한다면. 내가 그때 아무런 철학도 없었고 내가 아무런 갖춤도 없었고 그러면서 사회 지도층 노릇을 한다고 했구나. 그러면서 외교관이랍시고 외교관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그 짓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국정원 요원이라고 그 짓을 하고 내가 살았구나. 통렬한 반성입니다. 제가 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런 자격도 못 갖춘 내가 그 자리에서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을 보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이든 지금 옷자리에 있는 분 저분들도 나와 같을 텐데 나와 같을 텐데 저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 옳은 일이 있겠는가. 결국 그 사람들도 그때 나처럼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나 자신이 나 것인 줄 아는 저런 사람들인데 똑같은 그건데 그죠? 그때 저나 지금 이 사람들이나 아 정치는 변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사회 지도층도 변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래가 변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변하고 우리가 그걸 깨우쳐 갈 때 위에도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후배들, 자식들,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나가는 이런 세대가 커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가꿀 때쯤이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되지도 않을 그 희망입니다만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몫인 것 같다. 정치판에 휩쓸려서 누가 좋고 으쌰으쌰하고 사회운동 한다고 그냥 막 물러가라 뭐하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바닥을 다져나가는 일 이거야말로 사회운동의 기초가 되지 않냐. 저희가 노자를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예. 요 74장, 75장도 그러면 이제 해석은 여러분들이 금방 되는데 대개 집에 돌아가시면 이 규제를 곰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절을 계기로 여러분들께서도 내 소중한 생명까지 도박판 미천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 미천들이 내 생명에 도움이 되게끔 써야지. 내 생명을 돈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필요는 없다. 돈이 나한테 봉사해야지 내가 돈한테 봉사해서야 쓰겠습니까? 권력이 나한테 봉사해야지 내가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쓰겠습니까? 이게 참된 삶이거든. 그래서 그 부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 노자도 그렇고 이분들 하나같이 말씀. 네가 내 말만 들으면 만국을 다 너한테 주마. 그죠? 그때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물러가라. 만국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만국. 만개 나라의 대통령 자리, 왕자리 주겠다 하는데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분한테는 그죠. 내가 그래? 권력이 나한테 봉사해야지 내가 권력한테 봉사는 안 하겠다. 얼마나 위대한 발상이고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입고 이렇게 노자라도 하면서 둘러보지 않으면 우리가 매몰된다. 절대 매몰되시면 안 돼요. 인생이 어디 하나에 딱 꽂히면 우리는 매몰되기 쉽거든요. 그때 문득 노자 한기전씩 읽으시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제가 이제 금년 다 가고 몇 장은 이제 연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은 노자를 재해석해 드린 거는 다행히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한학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9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너무 내가 미천이 딸리다는 걸 알고 중국 공부를 좀 했고 그런 과정에 제가 읽고 싶었던 고전들, 어려서 배웠던 고전들을 읽은데 앞뒤가 자꾸 안 통해요. 그래서 언어가 내가 알고 있는 현대 언어 가지고는 고전을 읽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고대 언어를 공부를 안 해야 되겠나.
그 다음에 고대 언어를 하고 나니까 또 이제 고대의 뜻은 알겠는데 이 글자의 변천 과정이나 원형이 깨우쳐지지 않으면 어려워. 그래서 이제 갑골문을 공부해보자. 갑골문하고 그다음 암각화 공부하자. 그 전에 갑골문 이전에 이제 그 기호 글씨죠. 그래서 이제 암각화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9년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책을 보니까 어떤 건 해석해야 될 단어고 어떤 건 해석하지 않는 원래 그 의기조사에 불과한 거고 어떤 건 동사의 전용이 한문식이지만 조동사인지 본동사인지 구분이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자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무지무지 쉽고 정말 알기 쉽게 써진 책이었더라. 그걸 알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할 때 우리가 노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노자 이 양반은 워낙에 소탈한 분이라 서민들 무지몽매한 서민들을 상대로 이 글 5천자를 써준 건데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끔 그 가장 쉬운 글로 써준 건데 이제 그때 당시는 너무 쉬운 글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주석서도 없고 그냥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요게 노자 이후에 대략 700년 정도 지나서 한나라 때쯤 돼서 노자 철학을 이제 하나의 중국의 사조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해석하려고 이제 언어가 바뀐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석서가 한나라 때부터 나오고 이 주석서가 학자마다 다르다 보니까 해석을 그 주석서에 맞춰서 자꾸 경강부에서 막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이 원래 노자 당시 언어 습관이 노자의 언어 습관이나 당시 그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른 뜻이었다라는 것만 알면 노자가 되는데 이 주석서에 의존해서 우리가 공부를 저도 그랬고요 옛날에 그랬을 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재도 한 권으로 준비했으면 참 좋았는데 다양한 아무거나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 하십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휘나 문법에서 이런 건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들이 메모하신 분도 있고 없고 근데 그런 글자에서 특별한 글자들은 메모를 해놓고 이랬다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사죄를 드릴게요. 그랬더라면 이후에 혼자 공부해도 또 다른 사람과 노자를 토론해도 그렇지 않다. 이건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메모하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요 며칠 지난주에 그걸 느껴 그걸 내가 놓쳤구나. 어떤 주석서든 어떤 노자 책에는 갖다 꼭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만 놨더라도 혼자 나중에 볼 수 있을 때도 좋았을 건데 이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아니요, 74장 마지막에 해석을 넘어가 버렸거든요. 74장 부대사 살자 거기 아니다 해설 안 나오면 어디? 네, 중간 넘어졌어요. 74장 부대사 살자 네 줄이 빠졌어. 75장? 4장. 부, 대장, 작자. 그죠? 부, 대장, 대장, 작자. 그 큰 목수를 대신하여. 앞에 부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의기조, 순골은 의기조사예요. 큰 목수, 대장은 목수입니다. 큰 장인, 그런 뜻이죠. 큰 목수를 앞에 대는 대신하여 깎을 자. 나무를 깎는 사람은 희유 불상수의 그랬습니다. 드물다. 불상수. 손을 다치는 것이 드물다.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사람 치고 손을 다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앞에 유사 살자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죽이는 거는 그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 다음에 대장차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겠다는 수작이나 같은 얘기다. 대장 착자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자 치고 희우 불상수의 손을 다치지 않는 자는 드물다. 그만큼 권력자도 지가 사법기관 제쳐놓고 지가 백성 목숨을 놓고 흥정하고 있는 놈은 지가 다치기 쉽다. 목수가 손 다치듯이 그런 사람은 백성들의 저항에 의해서 쫓겨난다. 자기 손 다치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또 뭐 빠진 거 없나요?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천자문으로 시작했죠. 네. 천자문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문학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건 여러분들이 동양학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은 사실은 천자문이었거든요. 그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하여튼 가을이 들어서 이제 끝난 거니까 봄부터 뭐 7, 8개월 천자문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들은 분들은 조금 동양학 강의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천자문 꼭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게 중국이나 우리 동양의 철학이 그 천자문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천자문은 그 우주, 하늘과 땅의 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천도, 지도, 인도, 사람의 도 여기까지 하고 나면 지리, 역사, 문학, 철학, 그죠? 정치, 사상 이렇게 모든 그 중국 사상에 A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입니다. 그걸 단 1000글자로 압축해 놓은 최고의 경전이 천자문입니다. 사실은 이 노자 사상도 천자문 중에 많이 나와요. 노자, 장자, 묵자, 뭐 공자, 유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 백가 사상이 다 천자문 속에 녹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인문, 지리, 역사, 천자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천자문을 하고 나면 중국의 삼왕 오제 시대부터 명청대까지, 천자문 나온 거는 양나라 때 나왔지만 어차피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명청대까지 아우를 수밖에 없는 역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천자문을 따로 하신 공부들을 한 번씩은 꼭 하셔야 좋다. 이제 사실 우리가 천자문 강의가 어려울 거예요, 한국에서. 저도 중국을 들어갈 때 갔더니 누가 천자문을 보셨습니까? 그래요. 눈 감고도 외웁니다. 실제로 달달달달 외웠으니까. 그랬더니 한번 외워보시죠. 그래서 앞대가리부터 쭉 그냥 그만. 한 2장 외우니까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천자문 안에는 운등, 지우, 노결, 위상이 무슨 뜻입니까?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돼 내리고 이슬이 그래서 서리가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걸로 끝이란 말입니까? 그래요. 아니 구름이 올라가 비가 돼 내리고 이슬이 올서 서리가 된다. 그 이상이 더 있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물으니까 그럼 선생님 그게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더라고. 한 방 먹은 거죠. 그러더니 다시 공부하십시오. 선생님 천자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운등지우라는 건
구름이란 건 땅에 있는 수분이 위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땅의 지기가 하늘로 올라가 음양이 서로 교류하는 음양론의 핵심 이론입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양기,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구름은 같은 물이라도 양기에 해당되는 양수고 땅에 있는 물은 음수고 음수가 양수가 돼요. 그게 다시 음과 양으로 순환이 되는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써놓은 글인 것이고, 그 다음에 노결이상 이슬이 얼어서 소리가 난다. 이슬은 음입니다. 음인데 이 음이 발전하면 태음이 된다. 그래서 이슬보다 더 차가워지고 더 음한 것이 설이 태음이 되고, 태음은 다시 이제 소양으로 바뀌고 하는 음양오행의 순환 이치를 다 그 두 기절 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그 두 기절을 하면 운등지호 노결이상 하면서 동양사상의 음양오행론이 완벽하게 선생 안에 들어가질 때 이제 운등지호를 그냥 구름이 올라가 서리가 뭐 비가 되고 요딴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제대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벌떡 나요. 어려서 천자문은 아기 때 배우는 학문이라고 배웠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을 모시고 6달 동안을 천지연 하늘천 따지기부터 다시 했죠. 내가 한 거는 한학도 아니었구나. 어려서 그 한학 훈장님한테 배우고 아버님도 가친께서 그 선생을 모셔다가 아예 집에 사랑방에 앉고 해놓고 저 한학 가르쳤는데 이건 한학도 아니고 애기들 장난하다 온 거더라. 내가 그동안 읽었던 논어는 논어도 아니었고 내가 읽었던 건 전혀 해석이 잘못된 논어였고 이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천자문 던 거예요. 저도. 근데 천자문 마치고 나니까 논어 다시 봐야 되죠. 어디서 봐도 다시 보니까 정말 뜻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계가 내 학문이 역량이 부족하구나. 이제 그래서 고대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씩 내가 경전을 보면 경전이 아주 심오하고 현묘한 말씀이 아니라 해석을 우리가 못해서 굉장히 현묘한 말같이 보였지. 아까 그런 거예요. 묘한 대로 목숨 걸고 장난질 친 놈은 그런 놈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들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